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어제 베이징에서 개막됐죠. 집권 이후 계속해서 중국몽을 강조해온 시 주석이 새롭게 그리는 중국의 모습은 무엇일지,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우리에게 생길 변화는 무엇일지 집중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중국 20차 당대회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소장,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진핑의 3연임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20차 당대회 어제 개막했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왜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당대회, 20차 당대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그 100년의 계획을 두 가지를 세웠는데요. 2021년에 소강사회가 끝나고 나서 중국이 이제 새로운 100년의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새 정부가 담당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이 최근 30년 동안 이제 지켜왔던 한계 지도자 10년의 임기를 이거를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깨는,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사회나 이제 정치 어떤 변화가 올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미중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바뀌면서 이 기술 전쟁의 중국의 전략은 뭐냐, 이제 이게 아무래도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이후 10년의 이 집권을 깨는 3년임의 새로운 것, 무역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전쟁. 마침 지금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미중 패권 경쟁화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리 박승찬 용인대 교수님, 잠시 어제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어제 미국에서 바라보는 네. 이 중국 공산당 당대회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1번 질문하셨던 글로벌하게 주목을 받는 이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에서 보는 시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경제적인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 한 GDP 76%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미국인들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구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있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에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새로운 지도부가 나옴으로써 이제 경제 라인이 좀 바뀌고 함으로써 앞으로 미중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 세 번째가 또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타이완 이슈였습니다. 타이완 이슈가 만약에 중국이 이제 무력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미국이 참여를 할 것이냐, 미국이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미국 시민들하고 많이 이야기해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단순히 우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글로벌적으로 중요성은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당대회에서 어떤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떤 결정이 나올지. 어제 시진핑 주석 업무 보고를 발표했는데, 낭독을 했는데요. 이 업무 보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었습니까? 그래서 지난 5년을 회고하고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 건지 그 플랜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얘기하는 것의 핵심을 보면 중국의 길로 가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제 5년 전에 중국은 2050년, 2035년까지 뭐를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개념 정의를 현대화라고 정의를 했어요. 현대화. 근데 이번에는 거기에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 이 차이나 스타일 모더나이제이션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식 현대화. 이게 과연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제 이것을 극복하냐는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19대
얘기하지 않았던 세 가지를 이번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과학과 기술을 이제 결합해서 그 기술 난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기술 인재 양성이 이번에 중요하게 들어갔고, 기술 인재 양성. 네. 두 번째가 이제 그 법치국가 건설. 그래서 미국의 제도로서 미국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제도 이것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재와 제도를 통해서 그 세 번째로 이번에 나온 중요한 이슈가 바로 국가 안전입니다. 국가 안전, 안보, 그렇습니다. 국가 안전. 과거에는 이제 경제 안보를 얘기를 했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핵심은 바로 이제 국가 안보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가 안보를 어떻게 이제 확보를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전 소장님은 이제 중국식 현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와 또 연계해서 세 가지가 좀 19대 때 없었던 거, 기술 인재 양성을 더 강조했고, 법치국가 건설, 그리고 국가 안전. 자, 박 교수님, 중국식 현대화,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인지 이게 좀 모호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은 그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업무 보고서 제가 보고 느꼈던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일단 그것 좀 저도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첫 번째는 안보입니다. 국가 안보. 요번에 한 2시간 한 50번 정도 나왔다고 하죠. 그 말의 의미는 강한 중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거. 두 번째는 결국은 또 대만 이슈가 핫하다 보니까 대만. 그래서 결국 대만 이슈라는 건 그레이트 차이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들이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현대화된 중국인데, 거기 현대한 중국의 공산당 역할을 더 강조를 한 부분들이 있죠. 공산당 역할이 결국은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화된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서 2025년도까지 이야기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현대화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2035년도까지는 사회주의 현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2035년도부터 2049년도까지는 현대화된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2049년도는 2040년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 타이완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49년도 전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타이완은 그 전까지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중국식 현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책이 다 중국식을 붙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했던 게 이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경제가 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레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붉은 자본주의란 말을 쓰는 붉은 거죠.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중국식인데, 그러면 그 중국식 그 말씀하신 현대화라는 게 뭐냐면, 결국 중국식이란 말이 붙는 것은 쉽게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인구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만이 특유한 것들이 필요하다. 중국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국식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합쳐진 개념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식 현대화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서 나왔던 안보도 있고 요번에 그 했던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물질 문명, 이런 말을 썼거든요. 물질 문명, 즉 자본주의 성격과 정신 문명, 즉 사회주의 성격, 이걸 조화롭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현대화된 강국, 더 강한 중국으로서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그 출발점이 나고 시진핑이고, 그로 인해서 더 구체화되겠다는 것이 묻어있는 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좀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씩 이제 뭔가 그림이 잡혀지는 듯한데, 전 소장님, 업무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조금 구체화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공동 부유예요. 그래서 공동 부유. 그렇죠. 이제 현대화를 한다고 그러면 부자 되자는 건데, 지금까지 중국은 부자 되자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핵심은 뭐냐면 중국식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 부유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잘 살자는 공동 부유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 그러면 네 가지의 이제 뭐를 하는데, 인구, 문명, 환경, 평화. 요 네 가지의 현대화를 하겠다. 인구, 문명, 환경, 평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인데요. 그 안보에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식량, 두 번째가 에너지, 세 번째가 공급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당대에서 얘기하는 중국식 현대화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안보에서는 식량, 에너지, 공급망. 여전히 그래도 조금 추상적인 내용은 담겨 있네요. 네. 중국식 현대화라는 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공동부유가 이제 핵심 아젠다라는 공동부유. 게 맞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까 특유의 아까 말씀드린 중국식이란 표현은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단어를 하나로 만든 게 중국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 이랬을 때 이번 중국식 현대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공동부유 또 아까 말씀한 이 아젠다가 조금 모호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죠. 샤오캉 아까 소강사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강사회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중국의 14인들이 중간 수준에 올라오는 그러니까 중산층이 대부분 나라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샤오캉 소강사회인데 실상은 그렇게 했는데 이 격차가 더 낮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중국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뭐 지금 한 우리 돈으로 원화로 한 12억 정도 가진 인구가 그러니까 부자의 순위가 중국 인구의 전체 한 0.3% 정도를 차지하고 월급이 그러니까 그냥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39%. 그러니까 격차가 계속 난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빈부격차가 커진다라는 것은 점차 이 당에 대한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시진핑 리더십에 불만이 많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부유라는 것은 어쨌든가 만들어 나가야 하냐. 그러니까 3대 격차라고 하죠. 동서 간의 격차, 빈부 간의 격차, 도농 간의 격차. 샤오캉 사회가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만 중국이 이야기하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대동사회거든요. 대동사회가 바로 무슨 개념과 있고 같은 개념이냐면 현대화된 강국 2049년도 중화인민공화국이 100년이 되는 그렇게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부유는 한 언어지만 많은 개념으로 다 같이 잘 살자 이랬지만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동부유의 가장 중요한 이번 핵심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의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경제 앞날을 생각할 때는 이제 공동부유라는 개념을 조금 명확히 어떤 깔고 가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동부유가 처음에 나올 때 이 우리나라 중국의 인터넷 기업 맞습니다. 알리바바 이런 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뭐 공동부유와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어떤 정책, 경쟁책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공동부유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 입장에서 공동부유를 보다가 보니까 알리바바, 탄센트, 디디 추싱의 규제를 공동부유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과 나눠주자.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중국의 10대 부자들의 재산을 14억으로 나누면 1인당 29만 원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중국의 아니고. 공동부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2035년까지 인당 GDP를 2배로 올리는 겁니다. 2020년에. 그럼 연평균 4.8%의 성장을 하는 것이 중국의 공동부유의 목표고 그 과정에서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50%의 소득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이것을 단기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빈부격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을 대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알리바바, 탄센트 같은 플랫폼 기업이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것 말고 억제하는 산업 말고 육성하는 산업이 세 가지가 또 있는 거죠. 육성하는 어떤 그래서 이제 부분입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안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첨단 산업 육성이에요. 월급 많이 받는 기업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촌진흥입니다. 그래서 도농 간의 격차가 78년이나 2001년이나 2006배로 똑같아요. 그래서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것 이번 아마 당대의 문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농업진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농업에 소득을 옮긴다 하는 건데 그 중에서 보면 이 식량 안정과 연계한 이제 종자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놓고 보면 지금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국가 안전과 같은 네트워크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올리겠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안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좀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동부유를 통해서 이런 알리바바 이런 규제만이 아니라 새롭게 부흥하려고 하는 첨단 산업이라든지 농업진흥, 식량, 또 환경, 뭐 이런 녹색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라는 얘기인데 경제는 실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이 구체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당대회 이 시진핑 주석의 업무 보고할 때 가장 주목을 기울이는 게 대만 문제였어요. 네. 갑자기 대만의 무력 통일 가능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빨리 너무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시진핑 주석은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거 대만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좀 많은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대만의 무력 사용에 일단 결론적으로 무력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는데 가능성은 낮다. 예, 그렇게 다 보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예.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한 게 무력 사용에 대한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를 안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죠.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보고 내용에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타이완 이슈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가장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이 이 대만 이슈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자꾸 터치를 하다 보니 미리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을 그어야 되는 견제를 너희들 네, 선을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논의의 대상도 아니고 그 어떤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 이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거고 딱 어떻게 보면 세기를 박는 그렇군요. 네,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언제쯤 시진핑 우선 초반에는 평화 통일을 얘기했으니까 평화 통일이 가능할 건지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정말 무력을 사용하는 일이 생길 것인지 조금 그래서 그 원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14,000자 중에서 이제 대만, 홍콩, 마카오 관련되는 단어가 465자가 나와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대만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는 무력 통일을 하냐 안 하냐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무력 통일에 관한 것은 단서 조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단서 조항으로 외부 세력이 통일을 방해한다면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 아니고 이게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일국양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고 거기서 아까 이제 박수장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이 관여를 해서 이 무력적인 이제 충격이 있을 때는 우리도 무력을 쓴다. 요 얘기인데 이제 앞에 거는 빼버리고 단이라고 붙은 거를 이제 크게 확대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이것은 오히려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미국의 개입을 오히려 겁을 내는 경계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일부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흡수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지금 자꾸 나오니까 너희들 좀 우리 평화적인 이런 하나가 되는 일국 양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좀 막지 마라 뭐 이런 주장이네요.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꿈도 꾸지 마라. 우리 길을 가겠다 그런 겁니다. 자, 이 당대회가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번에 이 시진핑 주석의 호칭, 뭐 영수 칭호를 다느냐 안 다느냐 꽤 중요하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는 것과 안 다는 것? 그게 이제 영수 칭호를 한다라는 것은 영수 칭호가 하나,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공산당 총석인데. 당 주석이란 이름을 달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같이 있거든요. 지금 주석 지금은 지금 국가 주석은 대통령이죠, 프레지던트인데 공산당은 지금 시진핑 주석은 지금 총석입니다. 그러니까 제너럴 세크터리죠. 그러니까 당 주석, 그러니까 공산당의 주석은 마오쩌둥에만 있었습니다. 그 이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덩샤오핑에서. 그다음 또 하나가 시진핑 영수죠. 그 영수란 말은 한다라는 거 결국은 왜 그럼 하두가 되느냐? 마오쩌둥 다음에 없었는데 이걸 다시 복원하고 살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하게 더 권위주의고 집중화되고 1인 집중 가는 건 아니냐라는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매체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영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은 매체 소개를 했지만 중국 내에서도 지금 다큐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미 영수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지금 암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이제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예. 부분들이 크죠. 근데 당 주석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정말 이슈가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우리가 보면서 두 개의 확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주석이 당 중앙의 핵심이고 핵심 지휘로서 당을 대표하고 예. 시진핑 사상을 확립시키고 시진핑 사상. 네, 확립. 이게 참 중국식 표현이 좀 그런데요. 두 개를 확립시킨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의 중앙의 핵심을 확립시키고, 그다음 시진핑 사상을 또 확립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제 어쨌든 전에하고는 다르게 그만큼 위상이 거의 마오쩌둥 주석의만큼 올라갔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우리가 이번에 지켜볼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 그렇군요. 네. 영수라는 호칭도 잠깐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진핑 뒤에 시진핑 사상. 사상이 붙으면 뭔가 엄청난 확실한 이제 이 시진핑 특유의 시진핑 혼자만의 어떤 철학과 정치 철학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시진핑 그것도 사상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진핑 사상이라는 표현 자체도? 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핵심과 영수의 차이는요. 인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인기가 있는데 영수라고 하는 것은 이 모택도의 경우는 이제 종신을 했기 때문에 영수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첫 번째 인기가 없다는 것이고 인기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주석이니 무슨 뭐 이제 총석이니 하는 영수는 그 호칭이 필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시진핑이 영수라는 호칭을 달게 되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직을 갖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영수라는 단어는 모택동한테만 사용했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걸 쓴다고 하는 것은 종신이다 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간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 어디에도 오피셜한 행사에서 그 영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를 쓰게 된다면 사실상 종신 주석, 종신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또 하나 이 중국 최고 지도부라고 하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혹시 7명의 뭐 면면이라거나 뭐 시진핑 추종자라고 하나 어떻게 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이게 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미국 여러 이제 자료들, 그다음에 그걸 분석 자료를 좀 많이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진핑의 측근들, 시자준이라는 사람 측근들 이제 시진핑 측근들 이제 시자준이라는 시자준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많이 이번 등용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68세는 뭐 67세는 유임이 되고 68세는 은퇴를 한다는 1738화 정책이 어디까지 이제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대충 윤곽을 보면 이제 이제 7명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장 권력층에 있는 상무위원회 사람. 7명. 그렇죠. 그 지금 중앙판공층에 있는 뭐 띵쉐샹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총리로서 이름이 옳았던 지금 총칭 장서기를 하고 있는 천민원이라든지 그죠? 예, 있는 당석이 있을 것이고, 다음 중앙선전부. 중국의 중앙선전부라는 파워는 엄청나기 때문에 네. 맡고 있는 그다음에 황쿤밍, 그다음에 지금 베이징 당석이 뭐 차이치라든지, 그다음에 리시라는 광동성 당석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지금 올라가 있고 가능성이 높은데 핵심은 이제 여기 이제 공청단 출신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공청단. 예. 근데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거 함께 우리가 맞물려서 봐야 될 게 이제 총리가 누가 되느냐. 그렇죠. 이거 봐야 될 거죠. 리커창의 후임이 누가 예, 되느냐. 봐야 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7명직에 앉으니까 그 전반적인 칠상팔화 부분들이 측면에서 리커창 총리가 앉으니까 이제 유임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러나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장격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으로 가고 그럼 이제 거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럼 대충 7명이 구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누가 총리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후보군이 이제 왕양 지금 정엽 주석, 현 정엽 주석 혹은 후추나 부총리를 두고 지금 말이 많은 것들이죠. 그래요. 그리고 영수라는 칭호로 시진핑이 있어서 만약에 종신이 된다면 좀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새로운 후계자의 부상, 시진핑을 이용한 후계자 부상도 혹시 가능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당 상무위원은 그 구체적인 사람의 선별보다는 시자진, 시진핑의 측근하고
공청단의 비율이 얼마가 되냐, 7명 중에서 4대 3이냐, 5대 2냐, 6대 1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권력은 뭐 서로 배분해 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에 총리가 되는 사람은 다음번에 주석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번 총리는 그렇습니다. 주석 가능성이 역대로 없다. 총리는 주석이 된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7상파라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20대 당대하기 바로 직전에 보면 인사규정에서 능상능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능력 있으면 능하로 바뀌었다. 능력 있으면 쓸 수 있고, 능력 없으면 나이가 살아남고. 어려도 이제 날려버린다는 예.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공청단하고 상해방이 몇 명이 들어가냐, 7명 중에서. 그래서 7명 중에서 4명이 이제 시진핑의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권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공청단이 3명이냐 2명이냐 1명이냐에 따라서 그 1인 통치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거를 이제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무위원 7명은 당대회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이게 명단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 미중 간의 갈등, 경쟁은 가속될 것으로 전제하고, 혹시 이번 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랄까, 뭐 외교, 경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큰 변화,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뭐 언급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 정책이나 혹은 지도부 라인이 구성이 되면 대책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전제, 그러니까 한중 관계 뭐 일단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 일단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 이슈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게 북한 이슈,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한중 관계도 계속 긴장 관계가 어떻게 심화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미 관계, 즉 미국이 계속 이제 한국으로 하여금 한중 관계의 탈동조화를 자꾸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미국 쪽으로 자꾸 예, 함께 하게 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외생 변수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또 변화될 것이고, 네. 내생 변수는 중국이 이제 기술 자립 계속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이 쌍순환 정책, 그러니까 수출보다 내수 중심을 한 쌍순환 정책.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중국이 사생적으로 내생적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계속 우리가 지금 무역 적자 이슈도 봤다시피 계속 악화될 가능성 이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병수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당대회가 끝날 경우에 내년 중국 경제 전망이라든지 주식 투자자들이 보는 시진핑 제3기 어떤 차태라고 할까, 시장 전망 어떻게? 그래서 한중 관계가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결국은 이게 보복이냐 협력이냐의 그 시속 게임에서 협력이 크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이 호재가 될 것이고, 보복이 크다고 그러면 이제 악재가 될 것인데, 그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가냐, 요게 핵심인데, 지금 IMF나 뭐 월드뱅크나 예측하는 걸 보면 금년도에 중국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2023년의 GDP 성장률이 2020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시아나 그 미국 쪽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중국은 내년에 회복을 가장 먼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경기 회복을 먼저 하는 나라의 주가, 그것은 아무래도 이게 주가 회복 속도도 아마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절대 성장률은 낮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어떻게 될 건지 주요국의 성장률을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제 20차 당대회 전망과 평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그리고 박승찬 용인대 중국어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